대선 60일 앞두고 다시 시작.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그럼 말을 들어먹던 지금.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박시시죠! 소식으로! 대선이 앞으로 딱 60일 남았습니다. 지난 2주가량 온 국민은 국민의힘의 내분을 지켜봐야 했는데요. 결국 지난달 울산 회동 때처럼 다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최악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그런데 이 봉합을 두고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어제 이런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후보께서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후보의 뜻을 그래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박수영 의원이 하신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당의 화합에 도움이 1이라도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박수영 의원은 후보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적당히 해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또 응수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불안한 동거 계속 유지될까요? 글쎄 뭐 일각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준석 대표 얘기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뭐 다시 화합을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당에서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한두 번 지금 벌써 이제 가출을 했다가 뭐 다시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일명 가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60일 안에서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뭐 그냥 공멸이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60일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군다나 이제 지금 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과 더불어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5군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공천 문제가 또 이게 아주 간단치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문제 이게 이제 아마 이번 대선의 최대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본인이 뭐 싫은 감정들을 뭐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응급하게 일단 땜질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의원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전히 당내에서 이 뇌관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전히 급히 봉합한 상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요.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가운데 하나인 AI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비땡땡님, 팽땡땡님, 문땡땡님, 이땡땡님, 추땡땡님 주신 댓글 잘 봤습니다. 공약 위키 댓글창을 열면서 예상은 했지만 이런 댓글을 보니 그래도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준표 형님, 청년의 꿈 솔직히 봤습니다. 윤석열 검색해 봤더니 매우 맵싸해서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엽떡 5단계 먹은 줄 알았습니다. 네, 후보 사퇴 요구에는 슬프다. 도리도리는 왜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프로그램의 한계다. AI 윤석열 후보 유권자의 질문에 위트 있게 답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비난 주머니로 불리는 윤 후보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가 첫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이번엔 또 뭔데요? 아니 지하철에 정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요금이 최대 30% 할인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버스에는 환승 적용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그럼 그건 누가 써? 아니 진짜 지하철로만 다니는 역세권 사람들만 쓰는 거죠. 이거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버스 환승에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죠. 이거 후보님께 보고 드려볼까요? 노노! 전조치 고고고! 네, 유튜브 쇼츠로 올라온 짧은 영상인데요. 확실히 눈길을 끕니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고서 선거 캠페인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도는 잘했다고 봐요. 일단 네. 뭐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저런 공약들은 사실 젊은 층들이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게 많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젊은 층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됐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얼마나 생활 밀착형 정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정보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정기권을 산 분은 환승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금 환승이 안 된다는 말씀 네.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중요한 건 이제 그 젊은 층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 처음 공개됐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또 하나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벌써 42번째 공약인데요. 이번에는 골프장,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막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고가의 회원제 골프장과 구별되는 대중골프장이 지난해에만 세금 감면으로 7천억을 넘게 감면받았는데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비싼 이용료 그리고 유사회원 모집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의 운영 방식을 건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확실히 국민의힘이 내용을 좀 벗어나고 나니까 대선이 좀 정책 공약으로 좀 정책 경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국민의힘 자체는 공약을 내세울 형편도 안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공약을 쭉 내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다 뽑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지옥철 탔다 그러면서 GTX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내보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술에 붙는 세금을 음주운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 그다음에 또 어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이런 예. 공약을 딱 내세우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민주당의 기존 공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사실은 선거를 불과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 앞에는 여러 숙제가 남아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원팀 구성인데요. 특히 홍준표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섭척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후보 본인의 역량, 말하자면 능력, 그 문제하고 처가비리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대장동 비리도 마찬가지고 내 처갓집 비리도 마찬가지다. 그건 엄단하겠다. 당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 상식, 정의에 부합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 내려가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윤 후보한테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지금 못 잡았을 따름이죠. 윤석열 후보는 어제 마침 다음 주 홍준표 의원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과의 어떻게 만남이 성사될지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연초구해서 새해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나 이런 건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원하는 투어를 하셨는지 또 언제쯤 만날지 그래서 다각도로 어떤 소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라도 윤 후보가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함께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인이 농부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예. 수확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를 그만두지 않은 이상 자신이 어떤 면에서 대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정치적 성과를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등등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책 행보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60일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의 보탬이 결국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덩치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지금 시점에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성과가 또 이 전체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만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가 타이밍을 아마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곧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만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봅니다. 네. 어떤 식이든지 이제 선거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요. 결국 정치라는 게 이제 점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참가자들이 많아진다.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앞에는 또 하나의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또 한 번 약진했습니다. 지금 이건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인데요. 먼저 지지도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주 전과 비교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36%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5%에서 26%로 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3주 전 5%에서 15%로 3주 만에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보셨던 호감도 조사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엔 지지도와 달리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순서대로 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38%로 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 36%, 심상정 후보 30%, 윤석열 후보 25% 이렇게 호감도가 나타났는데요. 최진모 교수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변수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수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은 그거는 상수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원팀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열된 모습, 이준석 대표의 갈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느냐의 문제에 저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단일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본인한테. 그럼 지지율 더 빠져요. 아니 단일화 할 건데 그럼 될 사람 찍어야지. 예컨대 더 이미지 좋은 사람 찍어야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단일화 얘기 입 밖에서 꺼내면 안 되고요. 윤석열 후보의 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답보상 지금의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설 전까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설이 되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선거가. 그 상태까지도 만약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면 그건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단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추이를 보면.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로 가면 나중에 굳이 단일화를 안 하고도 경쟁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달 동안 설 전까지 한 달 동안의 지지율의 추이가 결국 상수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냐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선거 때 이제는 늘상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테마주가 주목을 받았다면은 새해 들어서는 이 지지율과 같이 안철수 후보 테마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를 보면요. 2021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A 회사의 경우는 360%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연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같은 파평유씨라는 최대 주주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300% 이상 오른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20%로 확실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그런 테마주도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창업하고 또 대주주로 있는 그런 곳에서는 연초 변동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또 연초에 12% 이상 올랐고 사회이사가 안철수 후보 후원 회장이라는 이유로 60% 이상 오른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본시장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창업하고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최근 몇 차례 대선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행동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2번 가출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가출했을 때는 주가의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뭐 조금 오른 정도. 그런데 12월 20일 날 선대위 사퇴한 후부터 주가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딱 보름 됐거든요. 네. 그 보름 동안에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말에 안내 주가를 그 주식을 샀던 사람은 진짜로 엄청난 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회사가 설립이 1995년도에 됐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래된 회사이긴 한데 지난 10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끝나고 딱 떨어지고 그런 경향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출이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은유적인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테마주 얘기 들어봤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대선 이후 낙선자 테마주는 물론이고 당선자의 테마주도 모두 떨어졌다. 이것이 실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앞서서 양당 본격적인 밀당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쪽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한할 생각이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제한할 생각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제가 밀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쪽 다 단일화에 지금 관심 없다. 지금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단일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론조사의 문구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또 치열한 이제 삿바싸움이 있을 텐데. 단일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시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때는 좀 없어져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치고요. 여론조사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라는 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트렌드만 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민심이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이든지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히 어떤 이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선도 앞으로 결선 투표제로 도입을 해서 프랑스 같이 그러면 처음에 마크롱이 일단 못 가다가 나중에 마크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표에 의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선출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적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도 오차 범위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를 테고 또 조사의 시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묻는 질문에 따라서 또 역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걸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보십시오. 일주일에 저희가 한 18개 정도 여론조사 발표됩니다. 수치가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게 뭐 처음에 1%부터 10% 이상까지 차이 똑같은 상황에서 차이 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조금의 0.1% 차이를 가지고 이 후보가 단일 후보다 라고 결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딴 게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0.00 몇 % 차이로 가지고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저는요 이번에는 이걸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겠죠. 어떤 면에서 단일화 간다면 이제만큼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정치적 타협에 의한 단일 후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뭐 역선택 이야기하면요. 정말 지금 여론조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은 옛날처럼 집 전화했을 때 하고 지금 모든 게 휴대전화로 할 때 하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번만큼은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양쪽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핏 보기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국면이 전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하고 조심 또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만 바라봐야 합니다. 네, 단일화 쓰나미가 올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쓰나미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쓰나미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지진 같은 그런 지각 변동이 있어야지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인데 몇 번 우리가 세계적인 쓰나미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 단일화가 이뤄지면은 야권의 지각 변동은 있겠지만 그것이 쓰나미 정도로까지 힘이 있을까 그거는 그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선은 오로한 낫싱 게임 1%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전체를 다 먹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쓰나미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어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효과는 쓰나미적인 효과랑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하는 쪽에 더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야당 후보가 단일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슈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지금까지 인물 대결보다도 그런 쪽으로 그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용진 의원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잘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60일 앞두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다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